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리모컨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했네. 자, 오늘은 교과서 86페이지, 87페이지, 그 다음 88페이지, 89페이지까지 이어서 나오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진도를 빠르게 나가기보다는 이 삼국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동안에 조금 진도를 집중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선생님이 뭐 알고 있지? 이렇게 하고서 지나갔더니 그치, 좀 역사를 지금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좀 궁금하다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제 삼국통일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나 또 우리가 이런 실생활에서 막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선생님 이 삼국통일 과정에서 나오는 인물이라든가 사건 이야기들은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하고 요번에는 조금 뭐 공부보다는 교양을 좀 쌓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 86페이지 그럼 신라의 삼국통일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항쟁 과정을 지금 거의 한 600년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실상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어디였어? 신라였지.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도 가장 늦었고 뭐 불교 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정비하는 과정도 가장 늦었었는데 결국은 늦었던 것만큼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가장 늦게 맞이하면서 권력을 강화하고 그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뭐 뒤집기 한 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결국은 아무도 그 당시 있던 만약에 살았다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겠지. 신라가 통일할 거라고는. 그렇지만 결국 이 삼국항쟁의 위너는 누가 됐다? 신라가 됐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한 건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668년이고 그 다음 실제로 통일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676년이거든. 뭐 연도 기억할 필요 없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시간의 순서대로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좀 잘 따라와 보고 혹시라도 이 수업 듣고 좀 이해 안 가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물어봐도 선생님 최대한 답변을 해주려고 할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자. 자,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좀 이어가자면 6세기 말 7세기 초 뭐 국제정세가 좀 요동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치? 중국에서 통일왕조인 수나라, 당나라가 등장을 하고 신라의 한강유역을 뺏긴 백제와 고구려의 연합도 막 만들어지고 그 다음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도울벌이라는 세력하고 고구려의 연합 그 다음 백제와 뭐 외의 연합 뭐 하면서 동서세력과 남북세력이 그치? 신라는 수와 당의 연합을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 그런 과정 속에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매개체가 되는 사건이 발생되는데 삼국통일을 하는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신라의 대야성 방문이야. 이 대야성이라는 데가 지도를 잠깐 그려놓고 보자면 뭐 삼국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 대야성이라는 데가 어디였냐면 지금 여기 백제하고의 국경선 인근 지방에 있는 성이야. 지금으로 치면 경상남도 합천 정도 되는 곳인데 이 대야성이라는 곳이 상당히 난공불락의 성이고 절대 군대 공격으로서 뚫리지 않는 곳이라고 보고 또 신라 입장에서는 이 대야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야성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여기잖아. 경주가 그치? 이 대야성이 경주로 가는 길목의 바로 밑에야. 요 대야성이 뚫리면 신라의 경주까지는 거의 평지 지역이어가지고 이 대야성이 신라의 가장 중요한 노충지라고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휴전선 뭐 지역처럼 상당히 가장 중요한 성이 대야성이고 절대 뚫리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이 대야성이 백제 누구의 공격으로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의 공격으로 여기를 뺏기게 돼. 이게 642년인가 그런데 이 대야성이 뺏기는 거에 또 타격이 뭐가 있냐면 이 뺏긴 것도 뺏긴 건데 여기가 워낙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이 대야성 성주로 나가 있던 게 누구였냐면 이 당시 신라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야? 김춘추라는 사람이었고 김춘추 이름은 들어봤지 한 번쯤 뭐 못 들어봤어도 상관없어. 이 김춘추가 나중에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의 왕이 되는 그런 인물인데 이 당시 신라에서 가장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 그러면 김춘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메인 인물이었는데
이 김춘추의 큰딸하고 사위가 이 대하성 성주로 나가 있었단 말이야. 딸이 이름은 고타순가 그러고 사위는 김풍석인가 그런데 그래서 아마 중요한 곳으로 나가 있었는데 이 대하성이 한막되면서 사위하고 딸의 목이 잘려. 그래서 목이 잘려가지고 목 잘린 시체를 이 경주로 보냈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춘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속된 말로 빡이 도는 거지. 관장하는 거지. 자기 큰딸이 목이 잘려가지고 시체가 왔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수모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역사라는 건 그래. 우연한 사건이 계속 쌓여가지고 필연적인 이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신라 입장에서는 삼국 통일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불을 당긴 게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대하성을 뺏긴 그 대하성이 침략당한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신라 입장에서는 진흥왕 때 한강역을 차지하고 나서 이 세력을 어떻게 그 세력을 복구한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양쪽에서 계속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두 개의 전투를 계속 군대를 나눠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정리하고 통일전 사실 지금 우리 역사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우리의 민족의 역사라고 보고 있으니까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거지. 이 당시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 입장에서 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야 끝나는 전쟁이라고 본 거지. 근데 그거에 이제 불을 당긴 게 무슨 사건이라고? 대하성이 함락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때 백제의 공격으로 대하성이 함락당하고 어떻게 보면 고구려로부터 침략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고구려로부터 군대를 좀 빌려서 백제를 먼저 정리하는 이런 해결책을 만들어야 신라 입장에서 이번 건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당시 주축이었던 김춘추가 어디로 SOS를 치러 갔어? 처음에는 고구려로 SOS를 치러 갔어. 이 당시 고구려를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건 누구라 그랬어?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치? 대망리지. 연개소문이었지, 연개소문. 근데 이 연개소문이 김춘추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 예전에 우리 도움받아서 그렇게 컸던 나라가 이렇게 버릇없는 짓들을, 고구려 땅을 뺏고 이런 버릇없는 짓들을 많이 벌였으니까, 조령국의 이남의 땅은 니네가 갖고, 조령국의 이북의 땅은 다 넘겨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조령이 어디냐면, 여기 선생님 예전에 그 얘기, 여기 태백산맥이 있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요 소백산맥에서 한강역으로 건너오는 그 곡의 이름이 조령곡이에요. 야, 그럼 조령곡의 이남 땅만 가지라는 건 옛날 초창기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야? 신라로 돌아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김춘추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인 거지. 그래서 김춘추가 이거를 우물쭈물하니까 연개소문이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식사까지 없다. 잡아서 죽여버려라 해서 감옥에 가둬버린다고 김춘추를. 요때 이제 김춘추가 죽을 위기를 겪을 때 뭐 어렸을 때 전래동화 같은 책 보면 가끔 나오는데 뭐 그 스님으로 변장한 누가 이제 그래서 뭐 부처님의 도움을 받았다 신라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스님이 뭐 그 병사로 분장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김춘추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줬대지. 토끼의 간이 뭐야? 거기서만 살짝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다 뭐 그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다는 그런 뭐 얘기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김춘추가 그 얘기를 듣고 연개소문에게 가서 해결하겠다고 여기서 도망쳐 나와서 고구려하고는 연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어디로 연합을 하러 가는 거야. 이때 당시 고구려 원정에서 안시성 싸움에 실패하고 돌아와 있던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직접 김춘추가 당나라로 넘어가서 누구하고 당나라하고 신라의 동맹을 이끌어낸단 말이야. 이게 삼국 통일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 나당 동맹이야. 이 648년 정도 되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 그지? 그래서 이 나당 동맹의 조건이 뭐냐? 신라하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의 이런 조건을 나쁘게 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얘네도 어디 한번 원정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 고구려 원정 갔다가 안시성 싸움에 패하고 엄청난 눈 화살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 그치? 엄청난 실패를 하고 돌아왔는데 신라가
고구려 공격할 때 이게 조건은 이런 거야. 고구려 공격할 때 어디가 지원해주겠다. 신라가 지원해주겠다. 그 대신 어디 멸망시키는데 백제 멸망시키는데 누가 도와달라. 당나라가 도와달라. 이게 조건인 거지.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도 당의 입장에서도 이 나당 동맹은 그렇게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거지. 그래서 실제로 당의 그 나당 동맹의 조건 자체가 영토를 어떻게 분할하느냐 이렇게 나눠서. 원래 고구려 땅은 누가 갖고 멸망시킨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갖고 이 백제 땅 여기 지역은 누가 갖는 신라가 갖는 게 동맹의 조건인 거야. 그래서 나당 동맹을 체결한다. 자 결국 이 나당 동맹을 체결을 하고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공격을 하면 어디부터 하겠어? 약한 것부터 치고 끝내놓고 마지막 하나에 집중하겠지.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 중엔 어디부터 공격을 하는 거야? 그 백제부터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당 동맹이 어디 공격을 시작한다? 백제 공격을 시작을 한단 말이야. 이게 660년이야. 그럼 이 당시 백제 상황은 어땠었냐면 그 백제의 마지막 왕이 우리가 그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인데 의자왕 막 욕 많이 하잖아. 뭐 의자왕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뭐 후궁이 3,000명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초창기 백제의 의자왕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나 봐. 너네 그 86페이지 궁금증 해결에 나오는 거 보면 초장에는 이 사람이 상당히 뛰어난 뭐 군사 전술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왕으로 이름을 알리다가 말년에 아마 그 귀족들과 권력 투쟁에서 밀리고 이러면서 그냥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이랬었나 봐. 그러니까 대하성 공격한 게 642년인가 그런데 660년 나당 동맹이 공격할 때쯤 되면 한 18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잖아. 그 18년 만에 남은 군사가 대하성 공격할 때 군사가 거의 3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백제가 공격을 막아내려고 마지막 전투에 나설 때 백제의 정예 군대가 5,000명 될까 말까 했다고 하니까 군사력의 차이가 엄청난 거고 나라가 완전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거지. 백제라는 나라.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묶여가지고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 군사량이 어떻게 되냐면 당나라에서 백제를 공격하는데 동원한 군사력이 약 13만 명 정도 돼. 13만. 소정방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13만 당나라 군대가 바다 건너서 일로 밀고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신라에서는 그 유명한 누가 이끄는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신라의 메인 군대가 5만 명이 백제를 진격해 들어가서 도합 한 18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군사가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데 백제가 뭐 버텨낼 재간이 없지. 그지? 특히 이 백제의 마지막 뭐라 그래야 돼? 이 마지막 전투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무슨 전투 이야기가? 황산벌 전투 이야기가 뭐 영화로도 나왔었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지. 그치? 이 황산벌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이걸 막아낼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이 당시 백제 군대를 이끌던 장수가 누구였냐면 개백이라는 장수였는데 개백이라는 장수가 5,000명의 메인 그 핵심 군사를 이끌고 질진 알지만 뭐 젖잘 싸라 그러나 요즘에 뭐 젖지만 잘 싸웠다 이런 것처럼 내가 명예롭게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황산벌에 500의 결사대를 데리고 누구를 막아내러 김유신의 5만 군대를 막아내러 나갔다는 거고 황산벌이 지금 충청남도 논산쯤 돼 군대 훈련소 있는 육군 훈련소 있는 그 황산벌에서 5천의 개벽의 5천의 결사대들이 김유신의 5만의 신라군을 만나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버텼다고 하니까 장난 아닌 거지. 뭐 개백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 자기가 나가서 어차피 죽을 거라는 걸 알고 나가기 전에 자기 뭐 부인과 자식들을 다 죽이고 나갔다잖아. 자기도 죽을 마음으로. 예전엔 이런 거 되게 멋있다고 막 미화하고 그랬는데 요즘 분위기엔 좀 안 맞지, 그지? 아니 자기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지? 뭐 식구들을 뭐 잘 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때는 아마 지배층들이 무너지고 나면 실제 그랬고, 무너지고 나면 지배층의 가족들은 노비가 되거나 막 그래서 막 팔려다니고 막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마 명예롭게 죽는 방법을 이 당시에 택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얘기해. 요 개백 이야기 할 때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야? 화랑 관창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오죠. 화랑 관창 이야기. 이 관창은 뭐냐면 김유신의 부대가 싸우러 5만 명을 끌고 갔는데 백제군은 5천밖에 안 되는 걸 아는데 백전에 그 개백이 이끄는 5천의 백제 군대가 5만의 김유신 군대를 계속 막아서 이겨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스포츠
원시랑 비슷하게 전쟁도 기세 싸움이잖아. 어디에 기세는 자꾸 올라가고 백제의 기세는 자꾸 올라가고 신라군의 기세는 자꾸 떨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이 신라군을 이끌던 김유신의 입장에서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본 거지. 그래서 군대의 사기를 높이려고 김유신이 썼던 작전이 뭐냐면 이 관창이라는 애가 16살 먹은 화랑이야. 자기가 데리고 나간 이제 시종 군인쯤 되는 애지. 이 장군집 아들이야. 귀족 아들인 거지. 이 관창이라는 애가 뭐 싸움도 잘하고 좀 용맹하고 했나 봐. 그래서 막 위기에 몰리니까 관창이 자원을 했대. 내가 나가서 계백을 상대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백전노장 장수 계백을 뭐 16살짜리 이제 저기랑 하지 마. 그러잖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왜냐면 김유신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어린 그 젊은 화랑이 홀로 당당히 가서 맞서 계백에게 죽으면 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여기를 박살내려고 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보내. 단기 필마로 혼자서 계백을 상대하겠다고 보내. 계백의 입장에서도 어린애가 와가지고 말 타고 와가 어린애가 야 뭐 계백 나와라 막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계백 입장에서 김유신의 수를 읽은 거지. 어떤 의미로 보낸 건지 알잖아. 그래서 계백이 얘를 사로잡아가지고 말에 묶어서 태워보내. 김유신한테 야 가라. 애기야 너 올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야. 근데 보내고 나니까 관창이 한 번 더 가. 그러니까 또 야 오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때려서 같이 묶어가지고 보내. 그래서 세 번째가 갔을 때 계백 입장에서도 이 백제군의 사기도 있잖아. 아니 뭐 어린 놈이니까 자꾸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뭐 장난입니까? 막 뭐 이런 걸 하니까 이게 끝인가 보다 알면서 결국 마지막에 관창에 목을 베가지고 목 잘린 그 시체를 말에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지. 그 뒤에 스토리는 이제 뭐 비디오지. 김유신이 이제 그 어린 아이를 뭐 요즘에 어떻게 보면 뭐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스토리인 거잖아. 어린애가 목 잘린 시체로 말 타고 이렇게 오니까 이 시체를 이제 장렬하게 장사 지내면서 이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뭐 신라군의 사기를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 이 관창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돼? 신라의 군대가 밀고 들어가서 여기 황산벌에서 누구를 작살내고 계백의 군대를 작살내고 당나라의 침략해 그 당에서 보내준 군대를 만나가지고 어디를 수도였던 사비성 박살내고 사비성에 있다가 도망갔던 의자왕이 다시 웅진성으로 도망갔었는데 웅진성 박살내고 웅진성에 도망갔던 의자왕을 사로잡으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된단 말이야. 이 백제 멸망이 몇 년? 660년. 사실 나라 망하려 그러면 나이도 아닌 거지. 야, 백제 역사가 거의 700년 가까이 되는데 이 백제 망하는데 사비성 웅진성 함락당하는데 7일 걸렸대. 7일 딱 일주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에 허무해지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나라나 뭐 이런 거는 역사가 주는 교훈은 항상 있을 때 잘 지켜야 돼.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는 교훈이 다 다르지. 어떻게 보면 신라 입장에서는 약한 나라도 언제든 강해질 수 있다는 뭐 이런 흑수저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라면 백제 이야기는 화무심 뭐 이거 아나? 화무십일홍 열을 붉은 꽃 없다 이런 이제 고사성어 있는데 선생님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처럼 항상 잘 나가고 항상 부자고 항상 똑똑하고 항상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언제든 잘 나갈 때 언제를 대비해야 된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이제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백제가 멸망하게 된단 말이야. 이 공격에.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백제가 멸망하고 나니까 이 공격의 모든 포인트를 몰아서 이제 어디로 밀고 들어가야 돼? 어디로? 이제 660년 백제 멸망 이후에는 이 두 나라의 군대가 어디로 밀고 들어간다? 고구려로 밀고 들어간다. 고구려 마지막 전투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도 고구려는 장난 아닌 게 이게 660년부터 전투를 벌여가지고 결국 668년에 고구려의 수도였던 어디가? 평양성이 함락돼가지고 고구려가 멸망하는 게 몇 년이냐면 668년이거든. 몇 년 버틴 거야? 이 전투. 8년을 버틴 거야. 8년을 고구려가. 이 파상 공세를 8년을 버틴 거야. 대단한 거지. 고구려도. 그러니까 이 당시 고구려를 이끌던 누가 연개소문이 아마 이 고구려를 강력하게 잘 이끌었던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이 전투 와중에 665년인가에
연개 소문이 죽어. 그리고 고구려도 결국은 전쟁에 져서 망했다기보단 내분으로 무너진 거야. 내분으로. 왜냐하면 이 연개 소문이 죽고 나서 그렇게 잘 버티던 고구려가 연개 소문한테 아들이 셋 있었는데 뭐, 왠지만 연남생, 연남건, 연남상 뭐 이렇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이 아들 셋이 아버지 그 권력을 두고 권력 투쟁이 붙은 거야. 그래서 큰아들 연남생 대 둘째 셋째 연남건, 연남상이 편을 먹고 서로 이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주도권은 초기에 누가 큰아들이었던 연남생이 잡았다가 연남생이 당나라하고 싸움하는 거를 이제 시찰하려고 군대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거 하려고 외곽에 나갔을 때 평양에서 쿠데타가 벌어져가지고 여기 나가 있던 연남생을 제거하려고 제거조가 보내죠. 여기 중심은 누가 차지하고 동생이었던 둘째 셋째 연남건 연남상이 차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연남생의 입장에선 동생들한테 뒤통수가 아닌 거야. 여기 나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얘가 당나라로 귀순해버려. 투항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 당의 입장에서는 뭐야? 완전 땡큐지. 당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야, 이 어렵고 힘들고 싸움 잘하는 고구려의 모든 전략 전술, 뭐 비축무기,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누가 다 알 거 아니야. 이 큰아들이었던 연남생이 다 알 거 아니야. 야, 실제로 이 연남생이 당에 귀순한 다음에 668년 마지막 평양선 전투할 때 이 당나라 군대 앞에서 길잡이로 얘네 부대 끌고 들어온 게 연남생이야. 그러니까 연남생이 당나라 군대 끌고 들어와서 지 동생들 다 작살내고 고구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의 마지막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허망했던 거지. 그래서 나라는 강국은 보통 내부 분열로 무너져.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뭐 아직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면 어리다면 어리고 뭐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실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이 과정을 다 지금 겪어가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라 같은 나라일 수도 있잖아. 우리 한국전쟁 끝나고 현대사에서 우리 뭐 있었냐? 니네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60년대, 70년대 완전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잖아. 근데 지금 어때? 눈부신 성장을 통해서 현 지금 코로나 시국 이런 데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유일 선진국으로 지금 막 치켜오르는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내부적 상황이 어때? 너무 분열이 좀 심한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은 사실 이런 게 역사의 교훈인 거야. 시험 보려고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거의 과정을 통해서 야 시대만 바뀌고 지금 나라의 이름을 바꾸면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거냐, 역사를 거울 삼아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역사 공부를 하는 거지. 어쨌든 선생님이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결국은 668년 어디가 멸망을 하면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면서 삼국의 이 프레임이 깨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통일의 진격자로 누가 등장을 한다. 통일의 이제 그 주도자로 신라가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거지. 이제 누구의 세상? 신라의 세상이 되지. 그런데 선생님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고구려가 멸망한 게 668년인데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한 해를 언제로 본다고? 676년으로 보거든. 그럼 몇 년간의 시간이 이 고구려 멸망한 이후에 8년간의 시간에 또 무슨 스토리가 남아있는 거지. 완전 대반전의 스토리가 벌어져. 지금까지는 뭐의 힘으로? 나당동맹의 힘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잖아. 근데 이때부터는 이 나당동맹이 뭘로 바뀌어? 그거 잘 기억해야 돼. 나당 전쟁으로 바뀌어. 약 8년간.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깨뜨리고 이 한반도 영토를 두고서 치열한 진짜 신라 입장에서는 국군을 건 전쟁인 거지. 신라가 사실 당나라에 비길 저희가 되냐, 그지? 근데도 신라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한판을 벌이면서 당나라와 약 8년간의 전투를 벌이게 된단 말이야. 이게 나당 전쟁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요 이야기는 나당 전쟁에서 신라의 삼국 통일로 가는 이야기는 지금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신라 삼국 통일의 요 고구려 멸망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은 좀 삼국통일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좀 여러 얘기들을 좀 집중해서 했는데 잘 들었나 모르겠어. 어쨌든 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했었고 계백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살다 보면 많이 이야기들이 좀 나와. 그래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요 기억하고 야 기왕 말한 김에 뒤에 이 얘기 좀 한번 하고 가야겠다. 뒤에 공부하려면 이 성골이냐 진골이냐 이 얘기들이 자꾸 많이 나오니까 이 골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가자. 야 앞에서 우리 골품 이제 공부했잖아. 거품왕 이런 거 할 때
신라에는 신분제도가 있는데 이 신분제도를 뭐라고 불러? 골품제도라고 부르지, 그치? 근데 이 골품제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왕족인 성골하고 최고 귀족인 진골, 이런 골계가 있고, 이 아래 뭐가 있어? 품계가 있지. 품계에서 제일 높은 거는 누구고? 육두품이고, 그 아래 뭐까지? 5, 4, 뭐 여기까지 품이 있고, 나머지 3, 2, 1은 품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서 중요했던 얘기는 건 이 얘기였지. 육두품들의 불만, 뭐 육두품들이 나중에 이 불만을 갖게 되는 이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지금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요 얘기를, 이게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지만 신라사를 공부하다 보면 계속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성골과 진골이 어떻게 다른 거냐? 그리고 나중에 성골 출신의 왕이 끝나고 아까 그 통일전쟁의 스타트를 끊었던 김춘추라는 사람이 이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야, 이 성골과 진골이 사실은 딱 정확하게 구분되질 않아. 무슨 말이냐면 누가 성골이고 누가 진골이다 이런 기록에 딱 나와있는 그런 얘기가 없어. 갑자기 성골 얘기가 나오고 성골이 끝나고 진골 출신의 왕이 김춘추가 등장했다, 이 이야기가 삼국사기 기록에 나온다고.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선생님 이게 조금 그려왔어, 왕위 계보표를. 신라가 이 버풍왕 때부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왕권이 구축되기 시작을 하잖아. 이게 23대 버풍왕이고, 이 버풍왕의 왕을 이어서 버풍왕의 조카였던 24대 누가 왕이 오고, 그치, 삼국통이 한강유역을 정복했었던 진흥왕이 왕이 오잖아. 이 진흥왕이 엄청나면 그래서 뭐 진흥대왕 뭐 이렇게 불린다고 했었잖아. 자, 그래서 이 진흥왕 때 버풍왕 진흥왕 거치면서 강력한 이제 왕, 뭐 진짜 뭐 고구려 뭐 중국 황제 뭐 비될 수 있는 신라에서 강력한 왕권이 구축되는데, 이 진흥왕 때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가냐면, 진흥왕한테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 아들이 뭐 동륜인가 그래. 큰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어. 근데 큰 아들이 태자 책봉을 받고 나서 일찍 죽었단 말이야. 왕이 있지 못하고. 근데 큰아들한테 아들이 둘 있었어. 아들이 둘. 근데 이 아들들이 이 당시에 어렸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큰아들의 왕이 그 태자 자리를 잊지 못하고 진흥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애가 왕이 돼. 얘가 진지왕이야. 이 이름들 외우지 마. 그냥 선생님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진지왕인데, 이 진지왕이 왕위에 3년밖에 못 있어. 그리고 왕위에서 축출됐대. 기록에 보면. 축출의 이유가 뭐냐면 되게 음란하고 편백됐대. 요즘으로 치면 술, 이런, 도박, 여자, 이런 데 밝힌 이런 얘기잖아. 근데 되게 골 때린 게, 그 이전에는 왕들이 후궁도 많고 왕이 정말 왕인데, 왕이 음란하다고 쫓겨나는 왕은 없거든. 그럼 기록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라면, 이 진지왕 계열이 아마 권력투쟁에서 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진지왕한테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왕을 못 잇고, 다음 왕이 누구로 넘어가냐면 26대 왕이 죽은 큰아들이었던 애로 왕이 넘어가. 얘가 진평왕이야. 진평왕. 근데 이 진평왕이 이 진흥왕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신라의 이 오랜 평화의 시기를 진평왕이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지배하면서 왕위를 잇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왕의 모든 권력서열 이런 거를 진평왕이 다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진평왕이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어. 딸만. 그래서 진평왕이 죽고 나서 딸한테 왕위가 넘어가야 되잖아. 아니면은 이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유일하게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던 거잖아. 이때 당시에. 그 얘기 들어봤잖아. 야, 여왕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 왜냐면 민주화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저 민주주의의 원조로 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아직 여자 대통령이 안 나왔어. 근데 이 당시 전통사회에서, 고대사회에서 여왕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 근데 실제로 진평왕이 죽고 나서 진평왕의 큰딸이었던 덕만 공주가 왕이 된다고. 이 여자가 그 유명한 27대 선덕여왕. 선덕여왕. 그리고 선덕여왕이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 왕이 누가 있냐면 이 진평왕의 동생의 딸이 하나 있단 말이야. 승만공주라고. 이 여자가 28대 누구냐면 진덕여왕. 선생님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와? 이때 성골 이야기가 나와.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은 성골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남자보다 뛰어나고 해서 왕위를 이어준다. 그래서 이 여자 둘이 성골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골이라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진골에 아무리 뛰어난 남자보다도 뛰어나다.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에 정골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그냥 역사 학계에서 추측하는 건 이 진평왕 집안이 다른 자기 친척 집안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자기 집안의 순수 핏줄들만 뭘로 만들었다고 보는 거야. 성골이라고 야 이거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그냥 지금은 그냥 교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골 진골 나중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성골이라는 게 아마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얘기를 왜 썼냐? 그럼 김춘추가 누구냐? 김춘추는 이 진지왕의 아들 용춘이라는 아들이 있어. 이 용춘이라는 아들이 진평왕의 둘째 딸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게 김춘추야. 그러니까 김춘추는 엄마는 오리지널 성골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왕이 아마 할아버지가 왕위에서 쫓겨났으니까 아빠는 진골이 됐나 봐. 그러니까 이 김춘추도 뭘로 보는 거야? 역사에서. 김춘추도 진골로 보는 거야. 진골로.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선덕여왕 때 저 무슨 대하성 전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 선덕여왕, 진덕여왕을 거쳐가면서 이 성골에 남자가 없으니까 다음번은 무조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이 뒤에는 이제. 그러니까 다음번엔 무조건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데 성골은 이제 소멸이 되는 거고 진골에게로 왕위가 넘어가는데 진골 왕위에서 가장 좋은 말 써야지. 진골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서 있는 가장 누가 봐도 다음번 왕위는 제가 계승할 거야 하고 보이는 애가 누구라고? 걔가 김춘추라고. 결국 김춘추가 왕위를 받게 되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이 김춘추가 또 왕위를 받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거는 또 누구라고 저는 얘기 나온 거 오늘 다 하고 가자. 김춘추가 왕을 받는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보는 거야? 김유신이라고 보였지. 아까 한국풍일의 영. 김유신의 여동생이 누구의 부인이 돼? 김춘추의 부인이 돼. 그러니까 둘이 이제 사돈 집안으로 엮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김춘추의 큰아들이고 얘가 김춘추 다음으로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왕이 되는 문무왕이고 이 문무왕의 왕이 그 유명한 뒤에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신라의 왕위는 누구 집안이? 김춘추 집안과 김유신 집안의 피가 만들어져가지고 신라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김유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권력에 다가서는 가장 정치잖아.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봐. 말 나오면 잠깐 그냥 좀 더 하고 가자. 그냥 재미로 들어. 김유신은 왜 이런 선택을 하냐면 김유신 집안은 어디라 그랬어? 망한 금관가야 왕족이야. 진구 할아버지가 금관가의 마지막 왕이었단 말이야. 김구애라고. 그 할아버지가 진구 할아버지가 버풍왕에게 나라 갖다 바치면서 이 김유신도 진골계에 편입은 된 것 같은데 진골 중에서도 제일 가빠르지. 출신이 완전 무슨 딴 나라도 망한 나라 왕족 출신이니까 집안이 되겠어? 안 되게. 왜냐면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김무력이라고 앞에서 수업할 때 얘기했었지. 그 성왕 죽이고 했었던. 그렇게 집안에 빛나는 성과를 많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김유신이 승진이 잘 안 돼. 화랑 중에서도 김유신이 가장 잘 나가는 화랑이었고 김유신이 살아서 싸워가지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야, 전쟁에서. 근데 김유신이 16세 화랑이 됐는데 역사책에 이름이 나오는 승리의 이름이 나오는 게 33살인가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권력 주류에서 밀려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김유신 입장에선 자기가 권력에서 밀려나 있다 그러면 킹이 안 되는 거면 킹메이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애를 섭외를 해서 걔하고 세력을 연합해가지고 자기네 집안의 권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거지. 그래서 김유신이 자기 얘기까지 하면 너무 자기 그 여동생 요런 찢어가지고 자기 여동생 집어넣어서 결혼시키는 그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김유신이 전략적으로 자기 여동생을 누구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김춘추에게 실권해가지고 권력의 완성을 만들게 되고 이 삼국 통일을 이루면서 이 두 집안의 파워가 뭐 정말 누구에게 빗댈 수 없는 그런 이제 파워 지방으로 거듭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김춘추가 왕이 되게 되고 왜냐면 이게 뒷담화에서 공부할 때 이 김춘추 문무왕 신문왕으로 넘어가는 요 라인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해. 성골이냐 진골이냐 이 얘기를 좀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성골 진골 이야기 좀 했으니까 모르겠다. 잘 됐는지.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얘기. 오늘 얘기한 게 어디 87페이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까지 얘기한 거고 다음 시간에 할애해가지고 요 두 나라의 부흥운동과 나당 전쟁 이후의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까지 이야기를 해보자. 오케이? 수고했어.